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예측은 오늘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신에요,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치라는 걸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거대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과연 뭘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본 자료에 되게 도발적인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가치를 지키려면 늘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다. 제가 가진 땅, 은행에 둔 돈, 심지어 금까지도요. 이게 전부 누군가의 허락, 또 보증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들 있잖아요. 네, 땅이나 예금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국가나 중앙은행 아니면 기업 같은 그런 중앙화된 주체들이요. 예를 들면 이 땅이 내 거라고 증명하려면 국가의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은행 잔고는 은행이 맞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줘야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소유한 주체가 온전히 나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항상 중간에 누가 허락 도장을 쾅 찍어줘야 했던 겁니다. 허락 도장이요.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가장 원초적인 자산인 땅부터 시작해 볼까요? 땅은 그냥 원래 자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죠. 토지는 말 그대로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인류가 정착하고 또 국가를 만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땅의 경계선을 긋고요. 등기라는 제도로 소유권을 공인해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죠. 바로 이 순간 자연이었던 토지는 완벽한 중앙화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땅은 희소성이 절대적인데도 결국 국가랑 법이라는 틀 없이는 그 가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연이 만든 가치가 인간의 제도 속으로 들어간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토지는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귀속되었군요. 그런데 인류는 땅 말고도 자연에서 직접 가치 있는 걸 찾아냈잖아요. 반짝이고 변하지 않는 금처럼요. 금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금은 태생적으로 탈중앙적인 특성을 가졌죠. 특정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교환 수단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금본위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그냥 180도 달라집니다. 금본위제요.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던 그 시스템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각국 정부가 금을 자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막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화폐는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거운 금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가벼운 지폐를 쓰게 된 거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금의 가치를 통제하는 힘이 개인에게서 국가와 은행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 중에 인간이 신의 금고를 잠갔다는 말이 바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금은 분명 자연에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중앙은행 지하 금고에 갇혀버린 신세가 됐군요. 심지어 개인은 그걸 직접 만져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금은 물리적인 한계도 명확했어요. 무겁고 나누기도 어렵고 또 운반하다가 도둑 맞을 위험도 컸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처음엔 자유로웠던 금도 거대한 제도라는 감옥에 갇힌 셈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금의 시대가 가고 현대에 와서는 그 자리를 달러가 차지했죠. 자료에서는 달러를 신뢰의 정점이자 중앙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던데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현대의 화폐는 이제 금과의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는데 대체 뭘 믿고 쓰는 건가요? 오직 하나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그거 하나뿐이에요. 정부가 이 종이 조각이 돈이다라고 선언하고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돈으로서 기능하는 거죠. 이걸 이제 법정화폐라고 부릅니다. 법정화폐. 네.
가장 큰 특징은 희소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제가 월급으로 받고 또 저축하는 이 돈이 사실은 그냥 정부의 약속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흔들리거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가 부채,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같은 중앙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자산 가치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가치의 주인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장 아프게 적용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수많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니까 이건 좀 더 분산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역시 회사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정부라는 거대한 중앙 시스템 안에 있는 자산입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희석되고요. 정부 규제 발표 하나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기도 하죠. 아, 그렇죠. 즉, 참여자가 많다고 해서 탈중앙화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랄까,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 자체가 중앙화된 규칙과 심판의 통제 아래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토지, 금, 달러, 주식까지. 결국 우리가 알던 모든 자산은 누군가의 통제와 허락 아래 있었다는 거군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핵심,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중앙화의 흐름을 비트코인이 뒤집었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제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제 돈인데 제가 원할 때 마음대로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건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행 앱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건 편리하지만 그건 사실 은행이라는 중개인에게 아무개에게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아, 은행이 그 요청을 허락하고 실행해 주는 거죠. 만약 은행이 시스템 점검 중이거나 정부가 특정 계좌를 동결하라고 명령하면 송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제가 직접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개인 없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터넷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으로 가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앞서 말한 모든 자산이 국가나 기업의 약속을 믿어야 했다면 비트코인은 그 약속이 아니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의 질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수학의 질서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첫째,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없다? 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컴퓨터 코드 자체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 같은 일이 비트코인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희소성이 코드로 보장되는 거죠. 둘째,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서버가 없다고요? 네,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 이건 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노드들이 거래 장부를 똑같이 나눠서 저장하고 서로 교차 검증합니다. 은행에 중앙 전산 시스템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해킹당할 위험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의 중앙 서버를 공격하는 것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훨씬 어렵겠네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위조나 장부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거래를 막거나 검열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부나 기업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특정인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국가나 은행이라는 심판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수학의 질서라는 말이 이제야 피부로 와닿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인류의 가치 저장 진화표를 보면 이 거대한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류가 신뢰하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신뢰의 대상이 변해왔다. 흥미롭네요. 고대 사회에서 땅의 가치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금, 달러, 주식은 국가와 기업이라는 거대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
비트코인은 신뢰의 주체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바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코드, 즉 수학과 암호학이죠. 아,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이 점점 인간의 손을 떠나는 과정이었군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믿다가 인간이 만든 제도를 믿게 됐고, 그런데 그 제도는 결국 소수의 권력에 좌우되니까 아예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코드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산의 역사는 곧 신뢰의 역사였던 셈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디지털 금이라고만 부르는 건 그 본질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혁신은 신뢰를 만드는 방식을 제도에서 수학으로 옮긴 최초의 발명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죠. 토지는 땅 위의 가치였고 금은 지구 속의 가치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늘 위의 가치, 인간의 권력이 닿지 않는 첫 번째 가치다. 하늘 위의 가치라.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자의 대상을 넘어서 신뢰와 가치에 대한 인류의 오랜 고민이 담긴 뭐랄까 하나의 철학적 전환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누군가를 믿기 위해 치러야 했던 비용, 즉 신뢰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나 기업 같은 거대한 중앙 시스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제공해주신 자료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특정 자선에 대한 투자 조언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렸다면 앞으로의 탐구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